신지어 빠빠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트남 창업연구소 소장 차길지입니다. 신지어 빠빠 안녕하세요. 세포일드 까판 만나 반갑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베트남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어. 호텔은 까이산 이렇게 하고, 식당은 나향. 경찰서 같은 것도 알아놔야 되겠죠. 습까이샷, 습까잉샷, 습까이샷. 공항은 썸바이 이렇게 하고요. 오래간만입니다. 델레이 조이 또 만나요. 행감나이. 커피 한잔 하실래요? 또이 물무대 카페. 커피 한잔 주세요. 저 또이 모니 카페. 이렇게 해요. 아침에 이제 만나면은 좋은 아침. 짜보이상. 저번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 베트남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요즘 어떤 분들은 베트남 창업 시장도 그때 끝 지점이 요 지점이었는데요. 끝 지점 베트남 창업 시장도 개인 장사도 뭐 요즘 어렵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아니면은 거기에도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뭐 장사는 언제나 어려웠죠. 사실은 항상 쉬운 건 없습니다. 장사는 한참 어렵다 봐야지. 언제 장사하여 부자 되는 게 그리 쉬운 적 있었나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1970년, 90년대 한참 경제 성장률이 높고 내수가 호황일 때도 자영업은 늘 경쟁이 치열했고 망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약 80년, 90년대 우리나라 대호황일 때도 장사해가지고 쫄딱 망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사실은 많았는데 지금 베트남도 마찬가지죠. 뭐 제대로 경영을 못하면은 망하는 건 당연하겠죠. 중국 또한 오늘 아침에도 희귀식당이라 그런 걸 내가 보면서도 느낀 건데, 한 1, 2년, 2, 3년 안에 한 10년 조금 만에 한 사람이 식당을 수백 개씩 한다는 걸 내가 봤습니다. 중국에는 뭐 워낙 땅덩어리 커서 인구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업종 선택과 타이밍만 맞아떨어지면 아이템마저 오면은 사실은 그야말로 초대박 길로 간다, 이렇게 보죠. 베트남도 실질적으로 인구가 약 한 지금 1억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또 다릅니다. 앞으로 잘 맞아보면은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클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외식 분야뿐만 아니겠죠. 뭐 다양한 분야가 다 있죠. 교육 사업도 분야도 있을 것이고, 스포츠 분야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요. 오상 분야도 있을 거고. 수십 년 필드에서 다양한 창업자들을 보니 성공자는 늘 자기만의 숨은 전략과 필살기를 가진 자들이고 그들이 부자 되는 걸 보았다. 그 부자 되는 사람들은 특별한 뭔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만의 그 뭔가 남들 가지고 있지 않은 그 필살기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뭐 그게 뭐냐면 아주 많은 부진을 했다든지, 아니면 상당히 뭐 돈을 지출은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줄였다든지 뭐 그런 게 뭐 있겠죠. 그리고 장사에 대해서 남들 보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든지,
베트남 개인 창업 시장은 모든 지표상으로 보아도 이제 막 개학인데 우리의 1987년 지점이요 중국의 2006년 지점에 와 있는데 벌써 베트남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미얀마나 캄보디아 좀 아래쪽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래쪽 스리랑카 또는 아프리카 쪽을 가야 한다는 것. 그래서 창업은 누구에게나 늘 험난하고 리스크가 많이 안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부자 되는 길은 좁고 거칠고 무한 도전의 연속이다. 성공의 열쇠가 손에 들어올 때까지 남과 다른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건 뭐 맞죠. 피물 나는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게 장사 모든 게 다 걸렸으니까 인생에 장사를 해서 아니면은 그 가족들 투입시키고 모든 걸 다 거기에 열정을 쏟는데 실패하면 얼마나 그 속이 쓰리고 아프고 돈도 돈이지만 모든 것 한동안 시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는 정말 무섭게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혼자서 자신이 없으면 두 사람이 한 사람 모아서 두 사람이 올라가고 두 사람이 더 안 될 때는 자신이 없을 때는 세 사람 네 사람까지 이렇게 뭐 동업이라고 너무 생각지 마시고 처음에 이렇게 가볍게 의지하는 데가 좀 있어야 장사 진입하기가 좋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한국과 중국, 베트남이 닮은 지표를 제가 한번 찾아내 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닮은 지표. 맞네. 지표 이렇게 하고. 자, 닮은 지표를 보니까요. 한국은 1987년도 올림픽 전 1인당 국민소득이 3,300달러였습니다. 중국은 2008년도 1인당 국민소득 3,300달러. 2005년도 예를 들면 2005년도 1인당 국민소득이 약 2,000달러였습니다. 중국이. 베트남 2018년도 현재 국민소득이 2,500달러 시대를 지금 막 돌파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나 이제 이게 2,500달러하고 우리는 3,300, 중국도 3,300 이렇게 기준을 맞춰놓은 거는 지금 베트남 사람들은 누릴 건 다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웬만한 거 다 보고 있고 같이 스마트폰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심지어 극장에 가서 TV 아니 영화관 보는 것도 우리와 똑같이 현대식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은 그렇게 갖추고 있는 곳에서 그만큼 근데 국민들이 지금 베트남 인구도 많기 때문에 전체 평균을 냈을 때 이런 2,500달러 시대라 왔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게 낮게 볼 건 없다 이렇게 봅니다. 물가 기준을 고려한 1인당 구매력을 봐도 상개국이 위 기간 시차를 두고 똑같이 움직인다. 이게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지금 우리나라가 원래 미국에서 이 제조업 조선을 비롯해 가지고 심지어 요즘 스마트폰 반도체까지도 저 유럽이라든지 일본을 거쳐서 우리한테 지금 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먼저 왔던 것이 지금 조선은 중국한테 완전 침묵했고 지금 거의 뭐 거의 뺏기다시피 했죠. 기술자도 많이 뺏기고. 근데 그거 요즘 보면은 뭐 LCD까지도 거진 중국한테 잠식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지금 LCD 중에서 OLED 휘는 거 그게 지금 못 따라올 뿐이지 그것도 열에 잡힙니다. 지금 반도체 굵기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는 금방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를 비롯해 하이닉스 기술력이 상당히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기술은 상당히 기간이 걸리리라 중국이 따로 오하더라도 있습니다. 그 시차를 두고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똑같이 움직이느냐? 세계의 공작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제조 공작. 중국이 역시 마찬가지 바탕을 봐서 세계 공장이 됐고 지금 베트남이 세계 공장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죠. 현재 베트남의 GDP에서 소비가 약 30%. 우리와 비교할 때 베트남의 소비 시장은 잠재력이 크다. 앞으로 작은 변화는 있겠지만 베트남의 소비 시장은 거대한 잠재력을 가졌다고 보면 된다. 거대한 잠재력. 베트남의 소비 시장은 거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입니다. 부동산 전망. 베트남은 주택 소유는 많은데 주택 수요는 많은데 구매력이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주택 수요 폭발과 부동산 폭등이 올 수 있다. 현재는 수요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보통 국민들이 그 젊은 국민들이 돈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돈을 가지 주택값이 하도 비싸기 때문에 시내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지금 현재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구를 먼저 봅니다. 인구 한국 5천 약 300만 정도 5,200 얼마라 합니다. 5,300만 원 약 보고 베트남은 약 9,500만 조금 넘어간다는데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숫자만 논할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활력 있는 시장이 계속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장이 활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 평균 나이 한국은 약 42세, 베트남은 30세로 봅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 한쪽은 힘든 나이고 42세면은 사실 애들이 한창 그가지고 돈 많이 들어가고 먹는 것도 많이 먹고 있는 상태고 베트남은 30세면은 정말 청년이죠. 한쪽은 모든 면에서 왕성한 한창 때이다. 한국 자식한테 돈 많이 들어갈 때이고 직장 생활이 힘들고 퇴직 이후까지 걱정이 생길 때다. 퇴직은 이제 지금 42세면은 연애 퇴직까지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베트남 무엇을 해도 가능할 때이죠. 맞지 않습니까? 그럴 때입니다. 자, 3번에 국민소득. 한국은 3만 불씩 되고 베트남은 이제 겨우 2,500불. 베트남은 우리나라 30년 전 수준에 와 있지만 이제 빠른 속도로 우리를 따라올 것이고 우리는 퇴보의 길을 가게 된다. 즉 일본을 예로 볼 때 3만 불 시대 이후부터 개인 자영업자는 도리어 까다로운 제도와 높은 임금으로 어려운 길로 접어들었다. 이게 일본 내도 그렇고 우리는 지금 정부 정책 자체가 개인 자영업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 정책입니다. 지금 점점 갈수록 대기업부터 사실은 엄청나게 고초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아다시피 중소기업 소리 없이 다 망합니다. 다 도망가고 있고 지금 거기다가 이제 제일 약자인 그 자영업자 그냥 무너지죠. 강한 이제 자영업자도 그 중에 상당히 부유하고 강한 자영업자도 있습니다. 그 자영업자는 그런 사람들만 이제 살아나고 그 위에 지금 기본적으로 허약한 자영업자는 대부분 이제 무너진다고 봐야 됩니다. 구조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 지금 정부 정책 자체가 자영업이 쓸 자리가 없어집니다. 세금도 많아지고 까다롭고 조금만 대보세요. 말도 못하는 제도 까다로워서 인건비 또 그리고 그 직원들 이 관리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직원들 말 듣습니까? 주택보급률 도시를 기준으로 해서 한국은 약 105%라 그러는데 제가 보는 견제에서 약 115%, 베트남은 약 22%에서 약 23%. 참 말도 안 되죠. 이렇게 차이. 도시별로 따집니다. 한국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전 국토가 집으로 뒤덮고 있고 강원도 뒤덮고 있다. 강원도 고성에서부터 제주 밀감까지 집이다. 집 때문에 앞으로 2, 3년 내에 큰일 난다.
일본처럼 빈집으로 사는 문제가 곧 온다. 극히 일부 지금 뭐 정부에서는 부동산 잡는다고 그랬었는데 그 서울과 핵심적인 그 도시의 몇몇 군데만 그렇게 마지막 지금 몸부림을 친다고 보면 됩니다. 머지않아서 주택 파동이 일어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이제 그 건물입니다. 그리고 뭐 요즘 뭐 강남의 일부는 뭐 평당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되면 32평 전에 요즘 34, 5평이라 그러기도 하고 전에 32평이 행위라 이렇게 했는데 전용 면적 25.7평짜리 그게 뭐 30억 뭐 25억에서 30억 하는데 어디 뭐 여기가 도쿄고 뭐 런던입니까 여기가 그게 이제 거품이 얼마나 뛰어가서 어느 날 보면은 또 반쪽이 나겠죠. 자, 베트남 도시 주택 보급이 느리게 이루어지고 있다. 집값이 비싼 노동자들이 집을 살 여력이 안 된다. 그러나 5년, 10년 후에는 난리 난다. 매년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오는 청년들이 넘쳐나고 그들의 생활 수준도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중국도 똑같은 길을 걸어왔다. 우리나라와 중국도 우리나라는 뭐 전에 지나와서 보면은 10년 주기로 해서 계속적으로 부동산의 폭등과 약간의 폭락 그러고 난 다음 또 폭등 우리나라 특히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아주 대폭등이 지금 있었죠. IMF로 인해 가지고 폭락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 폭등이 있고 또 가까이는 2008년 리먼 사태 이후에 한 2012년 정도 대폭락이 온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폭등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약 한 10년 전부터 엄청나게 폭등했습니다. 도시화와 도로 인프라. 우리나라 도시화는 약 85%, 89%대에 와 있고 도로와 기본 인프라는 80%대에 있다. 베트남의 도시화는 35%, 34% 미만에 도로와 기본 인프라는 20%대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도로와 기본 인프라는 지금 베트남에 약 한 20%대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그냥 도시가 제대로 형성되려면 한참 멀었겠죠.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대 뭐 하면서 핵심 도시 그런 뭐 여러 가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면서 못하면서 지방까지 경쟁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되었고 전국토가 반나절 생활권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초도심권은 더 이상 개발을 할 수 없을 단계까지 왔다고 보게 된다. 베트남은 초도심 일부만 빼고 모든 걸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중이다.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고 도로 사정은 더욱 열악하고 통신과 전기, 상하수도 등 모든 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어마무시한 우후죽순의 나라이다. 제가 우후죽순 나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후죽순 나라. 자영업 쪽으로 봅시다. 자영업. 한국의 자영업률은 35%, 39%. 뭐 이거 지금 정확한 통계를 잘 안 내더라고요. 근데 전에는 한 39%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베트남 자영업은 약 한 13%, 15%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영업하기 딱 좋은 조건은 제도가 까다롭지 않아야 한다. 내 마음대로 장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제도가 너무 까다로우면 장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업사의 문제, 각종 세금 문제, 카드 문제 등 한국은 복잡하고 골치 아프다. 그러나 베트남은 여러 가지로 자유롭다. 참 좋지 않습니까? 내수가 폭발적이어야 한다. 내수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장사는 자영업은 내수가 좋아야 된다. 내수가 좋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내수 억지로 만들어낸 내수지 실질적으로 내수가 없습니다. 현재 지금 그나마도 내수가 있는 편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완전 죽기 시작하면 내년부터 이제 죽으려고 보는데 금리 올라가기 때문에요. 내수가 없어지면 우리나라는 자영업은 진짜 더더욱 나라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수가
폭발적이어야 한다. 기업이 팡팡 돌아가 일자리가 넘쳐나야 하고 부동산, 주식 등 금융이 잘 돌아가야 한다. 맞죠? 한국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주식, 부동산 다. 한국은 이제 안 된다. 모든 게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아간다고. 하지만 베트남은 기업, 부동산, 금융, 사람들 하늘 찌릅니다. 자, 시를 들어서 젊은 청년이 많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마음대로 돈 쓸 수 있는 젊은 층이 없고, 그러나 베트남 젊은 층이 우리가 정반대다 이렇게 봅니다. 헝거리 정신이 있고 하면 된다는 간절함이 뼛속까지 있는 그런 청년이 많은 곳이 장사도 춤을 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국의 청년은 도전과 열정, 국가관까지 식은 지 오래다. 한국은 어느 날부터 현 정부 들어와서 TV를 봐도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리고, 드라마, 영화를 봐도 한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갑니다. 이게 전체가 망조가 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느 날 보면 한 4, 5년 지나면은 이 나라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지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단언컨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청년들도 지금 하는 게 보면은 전에 청년하고 너무너무 틀립니다. 그냥 먹는 것만, 한마디로 말 처먹는 것만 처먹지 실질적으로 인간성 다 버리겠습니다. 사람도 모르고 지 혼자밖에 모르는 이놈의 세상. 베트남 한마디로 죽기 살기로 한다. 즉 빨리 성공하고 싶고 그 이유 중 하나는 많은 가족을 위해서 빨리 부자 되고 싶어 한다. 임금과 재료값이 쌓여야 장사할 만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쉬는 날과 근무 시간 대비 월급이 너무 높다. 월급이 너무 높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그래도 뭐 어렵다 그죠? 그 노동자들이 사실 맞고요. 물가가 비싸니까요. 반대로 베트남은 쉬는 날과 근무 시간 대비 월급이 우리나라 10분의 1 수준이라 부담이 없다. 우리나라는 어떤 분야라도 재료값이 싼 게 없다. 그러나 베트남은 우리 약 8 내지 10% 수준에 불과하다. 8분의 1 정도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인건비. 우리나라 실질 임금은 약 한 250만원에서 약 400만원. 보통 300만원 수준으로 한 사람을 이렇게 환산합니다. 근데 베트남 임금은 월 25만원에서 50만원 올라가지고 그렇습니다. 올라가지고 50만원 수준인데 보통 한 30만원 전후 수준으로 지금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생각해봐도 한 10배 차이 나죠. 그러면 우리나라 자영업하는데 한 명 둘 거 말 지독하게 안 듣는 한 사람 두는데 거기 말 잘 듣는 청년 10명 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이거 진짜 참 재밌죠. 땅 짚고 헤엄치기죠. 장사만 그래서 잘할 수만 있다면은 정말 남과 다른 장사를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용기만 있다면 그야말로 이런 곳에서 장사를 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 자영업이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고 모든 게 물가가 비싼데, 그 임금이 비싼 데서 어떻게 성공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성공해보세요. 세금을 다 뺏기지. GDP 2018년도 기준 한국은 약 1조 7천억 불, 세계 12위 수준에 와 있고, 베트남은 2,400억 불, 세계 46위 수준에 와 있습니다. 성장률 한국은 3% 이하이고 뭐 3% 전후 왔다 갔다 한다는데, 베트남은 6.7% 내지 이번에 7.1%까지 저번 달에 2분기 실적 나오는 분야 7.1%까지 나옵니다. 우리나라 불이 꺼지는 나라이고 베트남은 불이 붙은 나라이다. 붙은 나라지 맞죠? 금융, 주식
한국 주식 시가총액은 약 2천조 이상입니다. 베트남 시가총액은 약 70조 시가총액 볼 때 초기 단계 수준에 와가 있다. 베트남은. 그래서 저도 작년부터 베트남에 주식을 사놓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씨앗을 작년에 뿌렸는데 그게 한 5년 만에 한 번씩 보고 10년, 1차 10년 후에 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캐만 쪽파이니까. 저게도 장기 투자를 해서 한 10년 내로 아주 길게는 15년까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15년 정도 하면 10년 해도 제가 뭐 첫해는 10배, 그렇지 않으면 수십 배, 100배까지 오더라고 이렇게 보고 있죠. 그게 금융 규모로 볼 때 엄청난 차이가 지금 현재 있다 이렇습니다. 참고로 베트남 금융이 취약합니다. 한 번은 어려움에 직면하겠지만 그게 이 얘기인즉슨 국민 개개인이 금융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걸 구조적으로 돼가 있고 그래서 개인들이 돈 번 거 싹 다 개인 금고에 집에 다 보관해 버리고 은행을 잘 거래를 잘 안 합니다. 앞으로는 거래를 하겠죠.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렇게 신뢰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돈이 없습니다. 지금 유행 커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사정을 들여다보면 그건 간간히 뭐 경제신문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도 잘 아는데 은행이 돈이 없다. 그래서 글로벌 경제에 조금만 휘청해도 문제가 있고 지금 신흥국들 좀 휘청하니까 얼마 전에 주식 왕창 빠졌었지 않습니까? 지금 부동산도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빠졌고 또 중국발 이제 금융위기 같은 게 뭐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혹이라도 중국이 조금만 흔들흔들하게 금융위기라도 온다면은 물론 대한민국도 직격탄을 맞겠지만 이 베트남 엄청난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때 참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보자.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볼 때 주식과 부동산에서 대폭등이 예상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즉 한 번은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정말 좋은 기회가 온다. 지금 베트남 현지인을 상대로 하는 장사는 무엇을 해도 잘 된다. 그게 베트남 현지 젊은 층을 상대 타겟으로 해서 그 젊은 층이 뭘 원하고 있는지 지금 가장 시급히 갖고 싶어하고 먹고 싶어하고 즐기고 싶어하는 뭐 배우고 싶어하는 그 분야를 정확하게 파고들어서 그 분야를 선두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오늘 감사합니다. 이만. 중궁은 안녕히 잘 자요.